자, 5월 8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면은 수업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은요, 그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엑셀이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파이썬 안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떤 집계를 수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마 그래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주제가요. 그래프 그리는 주제입니다.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그 매플롯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가 그 차트나 플롯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데 이 매트플롯 LIB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를 쓰면은 이제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종류는 라인 플롯, 선그래프, 그 다음에 스캐터, 얘는 산점도 그래프라고 부르는 애고요. 그 밖에 뭐 컨투어, 서피스, 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쓸 거고요. 스캐터 플롯이나 컨투어, 서피스 플롯은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 그래프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에서는 선 그래프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패키지를 pip 명령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매트플롯 lib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 객체를 가져오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as라고 별칭을 붙여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을 객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래프는 선 그래프죠. 선 그래프는 특징이요. 자료가 시간이나 순서가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x축에서 의미하는 게 시간 혹은 어떤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그래프를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파이플롯 서브 패키지, 파이플롯 객체가 갖고 있는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을 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 코드인데요. 기억하실 거는 이 plt.figure라는 함수로 그래프 시작을 선언하시면 되고요. plt.show 마지막에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plt.close는 그래프를 종료합니다. 이 사이에 그래프에 넣고 싶은 옵션들을 계속해서 쌓으시면 돼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 같은 게 가능하고요. 시리즈도 가능하고요. 리스트를 줬을 경우에 인덱스가 X축이 돼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0, 1, 2, 3이죠. 그리고 이 리스트의 원소가 Y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코드를 실행하면은 기본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X축이 이제 0, 1, 2,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X축도 내가 따로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플롯 함수에 파라미터를 2개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리스트가 X축이 되고요. 두 번째 리스트가 Y축이 됩니다. 자, 쇼 하면은 이제 그래프의 X축이 10, 20, 30, 40으로 설정이 된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의 단계에서 글꼴은 한글을 표시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가 한글 이렇게 실행하면은 지금은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코드를 다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시작 한번 해보죠. 자, 위에서부터 패키지 가져오고, 자, 여기 다시 하면은
한글이 이렇게 깨져요. 한글을 사용하려면요, 한글 글꼴을 따로 정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글꼴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나눔 고딕을 사용했었는데, 나눔 고딕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제시해드린 이 주소에서, 여기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글꼴이거든요. 여기서 나눔 글꼴을 내려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폰트를 설치하시면 이 명령을 사용하셔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이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매트플롯 LIB 안에 폰트 매니저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폰트 매니저를 통해서 find system font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목록을 가져와요. 리스트로 가져와요. 정렬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를 그냥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글꼴 파일에 경로가 들어옵니다. 실제 내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경로인 거죠. 이 경로를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글꼴의 경로를 폰트 매니저 폰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객체한테 이 리스트를 반복 돌면서 원소값 파라미터로 줍니다. 그럼 객체가 떨어지는데 이 객체를 통해서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글꼴의 실제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걸 출력하시면 돼요. 일부 글꼴은 이름을 알아낼 때 에러가 발생하기도 해서 예외 처리 구문으로 감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출력하면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 이름들이 나와요. 출력 결과가 너무 많으니까 별도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글꼴 이름을 파이썬한테 알려주면은 이 글꼴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이 글꼴이 한글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글꼴이 이제 그 파이썬에서 글꼴이 네모 상자로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글꼴을 적용할 때 plt.rcparams 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다가 글꼴 옵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은 이 소스 파일 전체에서 이후 등장하는 모든 그래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값을 미리 넣어놨는데요.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본 글꼴이고요. 애플 고딕은 맥 전용 글꼴이고요. 나눔 고딕은 아까 위에서 네이버에서 받아서 설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글꼴입니다. 설명하는 사이에 접속자 분들이 좀 늘어나셨네요. 나중에 접속하신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출석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 X축을 마이너스로 좀 넣었어요. 여기를 실행하고 이제 밑에 코드 실행하면 한글은 잘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기호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유니코드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옵션을 fails로 잡아주셔야 음수 기호를 제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또 소개된 기능이요. plt.title 피규어는 이제 그래프 시작, 그 다음에 타이틀은 그래프 제목이죠. 피규어부터 이 쇼까지는 나머지 함수들은 순서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셔도 돼요. 자, 얘는 X 레이블은 X축 제목이고요. 그 다음은 Y축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롯이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쇼는
그래프 화면 표시, 클로즈는 그래프 그리기 종료. 자, 그럼 여기 제목과 X 레이블, X축 라벨, Y 레이블, Y축 라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글꼴이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각 영역별로 글꼴을 다르게 적용하고 싶다면은 폰트 정보를 딕셔너리로 만드세요. 패밀리는 글꼴 이름이고요. 바탕체, 굴림체, 세 굴림체. 사이즈는 글자 크기고요. 컬러는 글자 색상. 웨이트는 굵기입니다. 순서 상관없고요. 순서 일부러 지금 또 바꿔보고 있습니다. 볼드는 굵게, 라이트는 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에 폰트 딕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하시면 각 영역별로 색깔을 혹은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컬러 피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요. 컬러 피커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요. 여기서 색깔을 맘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여기 헥스라고 하는 값이 변하는데요. 이 값을 복사해서 이 값을 복사하셔서 스칼라라는 값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실행했을 때 그 색상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글꼴 지정 방법입니다. 자, 그 밖에 그 선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스타일 지정이 있어요. 자, 피규어 타이틀, 플롯, X축, Y축 지정해주고 라인 스타일과 마커, 그리고 색깔. 그리드는 배경의 격자를 보여준 함수고요. 라인 스타일 마커에 대해서 밑에서 일단 마커입니다. 들어가는 기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제가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출력해보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마커에다가 별이라고 치면은 데이터 포인트 위치에 별표가 들어가고요. 알파벳 O를 넣으면은 동그라미가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괄호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은요. 빼기 하나는 직선, 빼기 두 개는 끊긴 선, 빼기 한 다음에 점은 선 들어가고 점 들어가고 반복하는 거고, 콜론은 점선이에요.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에 점을 들으면은 점이 아니었어 참. 콜론이 들어가면 점선이고요. 빼기와 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선과 점이 이렇게 교차되는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형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스타일들도 있는데요. 다른 스타일은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 스타일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리해 드린 거 외에는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다른 스타일입니다. 자, 컬러라고 적으시거나 C라고 적으시면은 색깔입니다. B는 블루고요. LW 라인 위드스예요. 선 굵기. LS 라인 스타일입니다. 마커 이건 아까도 봤었죠. 네. 그 다음에 MS15 마커의 크기고요. MECG MEC는 마커의 선 색깔, MEW는
마커 선굵기, MFC는 마커의 내부 색깔. 여기에 색깔들은 그린, 레드 뭐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차라리 이런 약자를 쓰시기보다는 아까 구글 컬러 피커 사용하시는 걸 훨씬 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선 모양을 쭉 적용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종류는 제가 얼마든지 정리해 드리겠는데 항상 제가 뭔가 그리고 나면 좀 촌스럽더라고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X축을 12, 10, 30, 40으로 잡았어요. 10부터 40까지, Y축을 1부터 16까지 잡았습니다. 자, X림과 Y림이라고 하는 값은요, X축의 리미트와 Y축의 리미트입니다. 그러니까 X축의 이 범위를 강제로 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X축의 범위를 제가 0에서 50 사이로 잡았어요. 0에서 50 사이가 됐고요. Y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3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범위를 강제로 잡아주는 게 X림, Y림입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요, 여러 겹 겹쳐서 쓰셔도 됩니다. 주피터 안에서는 맨 처음에 피규어 함수랑 마지막에 클로즈 함수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정석은 아니에요. 파이플롯 객체는요, 명령을 내릴 때마다 셀로판지에 겹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호출하시면은 그만큼 겹칩니다. 선 그리기를 두 개 하면 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범주, 레전드입니다. 여러 개의 선을 동시에 그리는 경우는요, 각각의 선이 무슨 자료를 표시하는지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위치는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수동으로 정하고 싶으면 록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접목되는 숫자 값에 따라서 위치 정리해 놨고요. 록이라는 파라미터의 이 내용을 직접 문자열로 다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X라고 하는 넌 파일을 사용해서요, X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좀 일일이 만들었어요. 직접 X 하면은 이렇게 랜덤 값으로 값을 쭉 만든 거고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값을 만든 거고, 자, C하고 S는 이 X 값을 통해서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를 취한 겁니다. 예를 들어 C면은 이렇게 코사인 값이 나온 거고, S면은 사인 값이 나온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값들을 이렇게 쭉 뽑아본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자, 플롯 X축은 요거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256단위. C는 그 값에 대한 코사인. 그 다음에 선 하나 더 그리면서 사인.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대쉬로 그리고 사인은 점선으로 그리고요. 플롯 함수를 그릴 때 레이블이라고 하면서 범주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이 레이블 값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는 게 레전드 함수를 넣으셔야만 범주가 표시가 돼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는데 파라미터를 통해서 범주의 위치를 내가 직접 정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어, 센터, 8. 그럼 여기다가 8이라고 정해주면 아래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레전드 함수는 이와 같이 범주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양이 좀 많죠?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저도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교시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8시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뵐게요. 다음 자료는 2교시 시작 전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파이플롯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파이플롯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종류의 그래프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만 준비했고요. 뭐 3D 그래프나 뭐 이런 복잡한 유형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일단 파이플롯 객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넘파이도 가져왔습니다. 넘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랜덤 값을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랜덤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한글 처리를 위해서 한글 전용 글꼴 적용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 차트, 흔히 막대 그래프라고 그리는 건데요. X축 데이터가 카테고리 값인 경우는 바 혹은 바 H 명령으로 시각화를 해요. 그러니까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X축이 어떤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치값일 수밖에 없는데 막대 그래프는 반드시 X축이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서울, 대구, 뭐 부산 이런 식으로 X축의 데이터가 어떤 집단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이 집단별에 대한 어떤 집계 결과를 표현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게 Y축은 어떤 평균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단별 평균값을 그릴 때 표현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Y축을 20, 30, 10으로 놓고요. X축을 1, 2, 3으로 잡았습니다. 그래프 시작했고요. 제목 하나 잡아줬고 plt.바 하면서 X축과 Y축 잡아줍니다. 칼라라는 파라미터를 단색으로 지정하시면 모든 막대의 색깔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파라미터 값을 따로 안 잡아주시면은 파이플롯의 기본 색상이 나옵니다. 얘를 빼면 기본 색상 이렇게 나오고요. 칼라를 집어넣으면은 저 색깔로 표현이 되고요. X축 데이터를 제가 1, 2, 3으로 표현했는데 여기를 임의로 서울, 부산, 뭐 제주 이런 식으로 넣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집단별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자, 세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 H 함수를 씁니다. 가로막대랑 세로막대가 지금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세로막대, 가로막대입니다. 네, 이건 뭐 크리티컬한 오타는 아니니까 따로 정정 배포는 안 할게요. 다 H 함수 같은 경우는요, 파라미터 세팅 순서가 바뀌어요. Y, X예요. 자, Y축이 1, 2, 3이고요. X축은 Y가 1일 때 20. 그 다음에 Y가 2일 때 30. Y가 3일 때 10이 되는 거죠. 색상 값을 데이터 수만큼 전달하시면 각 막대의 색깔을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요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 했던 것처럼 집단 간의 어떤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는 Y축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요.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이런 거 처리할 때 꽤 많이 사용했었던 그래프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파이 차트입니다. 흔히 원 그래프라고 돼 있죠.
카테고리별 값의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라는 거는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파이 명령을 사용하고요. 이 데이터 값들을 파이플롯이 알아서 백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총합이 뭐 100이 된다거나 1이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백분율을 처리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각 데이터별 색상, 확대 비율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색상, 확대 비율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오토피시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수치값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씩 직접 보시는 게 빨라요. 자, 제가 파라미터를 하나씩 빼볼게요. 필요 없는 건 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한테 레이블스라고 정해주면은 각 데이터별로 레이블이 나오는 거죠. 색상을 잡아주면 각각의 그 막대별, 이 조각별로 색깔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익스플로드는 확대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데이터 여름에 해당하는 게 0.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걔 혼자 이렇게 확대시킨 것처럼 이렇게 뜯어져요. 피자 조각처럼 데이터를 좀 뜯어내요. 만약에 얘를 한 3 정도로 크게 줬다 그러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림이 오히려 유치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자, 오토피시티는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수치를 표현하는데 자, 실수 한 자리에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뒤에 퍼센트 두 개. 우리가 형식 문자 사용할 때 실제로 퍼센트를 쓰려면은 퍼센트가 두 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뒤에 퍼센트 값을 표시하려고 퍼센트가 두 개 들어간 거예요. 0.1f 이렇게 하면은 자릿수에 상관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0.2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여기는 값이 딱딱 떨어지니까 뒤에 00으로 떨어지네요. 섀도우 트루. 사실 이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 보여드린 건데요. 파이썬 그래프에서 그림자 운운하면 웬만하면 걸으세요. 좀 유치해요.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준 건데요. 웬만하면 걸으세요. 이거 좀 유치합니다. 스타트 앵글 90도, 그래프를 90도 회전시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무작위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은 제가 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실습하실 때. 히스토그램은요,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빈스라고 하는 게 구간의 개수예요. 그래서 plt.hist라고 하면은 3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가 반환되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반환되기 때문에 구조분해 문법으로 분해해서 받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히스토그램의 해석은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맨 처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값이 1이에요. 여기는 2고요. 그 다음 것도 2고요.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 5개, 4개, 1개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빈스라고 하는 객체는요, 구간을 뜻해요. 여기가 2728이고요. 여기는 2836.5예요. 2836.5부터 2945까지. 그리고 여기는 다음 구간, 여기도 다음 구간.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데이터가 몇 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좀 어지럽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좀 더 잘 사용을 하시려면요, 요 빈스 값을 가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빈스2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빈스 값을 반복 돌면서 각각의 원소를 정수로 바꿔서 빈스2에다 채워 넣습니다. 정수로 바꾸란 얘기는 소수점 자리를 버리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xtix라는 함수는요, x축을 설정합니다. 빈스는요, 실제 좌표값을 갖는 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 좌표값에 덧대고자 하는 텍스트를 담은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tix를 처리하면은 실제 그 데이터 이런 텍스트를 넣어요. 제가 지금 빈스2 요거를 위에 있는 요 리스트를 걸었는데, 여기다 만약에 리스트로 A, B, C, D, E, F, G, H 이렇게 설정하면 이 빈스가 의미하는 게 위에 있는 요 리스트잖아요. X축의 실제 이 좌표 안에 A, B, C, D, E, F, G, H를 갖다 대는 거죠. 덧대는 거죠. X축에다가. 실제 좌표 위에다가 이런 레이블을 덧대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덧댄 레이블이 각각의 수치값을 정수로 바꾼 것일 뿐이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2728부터 2836 사이에 이 구간의 데이터 1개, 2836부터 2945 사이에 데이터가 2개.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 다음 이제 스캐터 플롯입니다.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스캐터 플롯이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예요. 자, 샘플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랜덤 값을 100개 준비했습니다. 이 100개는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예요. 쉽게 말하면 랜덤 값 100개를 뽑는데 그냥 균일하게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뽑아요. 이거를 스캐터라는 함수한테 X와 Y로 전달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라는 거에 대한 그 데이터 포인트를 그린 건데요. 이 점들의 분포를 갖다가 데이터의 경향을 파악합니다. 얘네들이 모여 있다 라고 하면은 X축과 Y축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얘네가 골고루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낮다고 얘기하고요.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방향이 X축으로 커지면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점점 Y축으로 작아지면은 반비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X축이 기온이고요. Y축이 어떤 판매량이다.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점들의 분포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상관관계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정비례 관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치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최근 몇 년간의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기온이 올라갈수록 판매량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근데 기상청에서 올해 역대급으로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회사의 판매량은 이 그래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 설비를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듣는 그 윗선에서는요, 보나마나 한마디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는데?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통계를 접목하면은 이 그래프 점들을요,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선 하나를 찾습니다. 이 선의 기울기를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y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b겠죠. 절편.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기온 x가 주어졌을 때 판매량 y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분석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분석이에요. 물론 이 회귀 분석이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 다 들어가요.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이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상관관계에 대한 방정식을 회귀 분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웬만한 마케팅에서 들어가는 통계도 다 섭렵이 돼요. 실제로 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곡선으로 나온다, 그럼 다중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통계론 구하기 진짜 빡세요. 보통은 그래서 머신러닝 돌려요. 다중선형회귀는요. 자, 이거는 단순히 기온에 대한 판매량인데, 여기 뭐 데이터가 좀 더 입체적이다. 3차원 혹은 4차원으로 드러나면은 점 하나의 크기 혹은 색깔을 써서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시드라는 거는 이제 랜덤 값을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재현 가능성을 지정하는 건데, 자, 또 한 번 할게요. 랜덤 값을 만들어서 그래프 만드는데 그래프가 계속 똑같죠. 시드 값을 잡아주면은 그래프가 계속 똑같이 나와요. 랜덤 값이 계속 똑같이 뽑혀요. 자, 얘는 이제 30개의 랜덤 값을 뽑겠다는 겁니다. 리스트로 반환을 해줘요. 그 다음 데이터는 파이에다가
이제 랜덤값 곱하기 15에다가 제곱을 했어요. 자, 데이터가 X축, Y축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관계가 돼 있다고 하면 산점도 그래프를 좀 더 다채롭게 줄 수 있습니다. C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각 점들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색깔이 진할수록 중요도가 높은 거다. S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에요. X, Y, 그 다음에 뭐 중요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점들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같이 처리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버블 차트라고 하는데요. 웬만해서 많이 쓰이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산점도 그래프 정리하는 김에 한 번 더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 정도 그래프들이 일반적인 그 회사 업무에서 많이 쓰이는 그래프들입니다. 근데 파이플롯만으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다뤘기 때문에 이 파이플롯과 데이터 프레임이 결합되는 형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플롯을 개발한 원작자가 이런 기본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는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원작자 자체가 기본 그래프 말고 다른 기능을 안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그래프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플롯 LID를 확장한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를 쓰면은 그래프 테마도 좀 더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도 더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매트플롯 LIB를 사용할 때 우리는 판다스를 같이 겸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만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8시까지, 9시까지 정리하시고 9시 10분에 요 내용들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요번 내용은요. 아까는 이제 매트플롯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 단위의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넘파이, 그 다음에 넘파이는 쓸지 안 쓸지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임포트 해놓고 봐요, 보통. 왜냐면 워낙 여기저기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요. 자, 요번에 이제 리드 엑셀 함수 써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따가 밑에서 별도로 만들 일이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준비했고, 파이플롯 객체 준비했습니다. 자, 얘를 일단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미리 올려놓은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데이터입니다.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에 대한 데이터고요. 다뤄진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가져온 실제 데이터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사용할 거니까 그래프에 대한 폰트 패밀리, 그리고 글자 크기, 그래프 사이즈입니다. 피규어.피그 사이즈인데요.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인치수고요. 글자 크기 12가 있다가 좀 작겠다 싶으신 분들은 얘를 한 14나 16 정도로 올린 다음에 다시 하셔도 될 겁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눈으로 보시면서 값을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는요, 그 자체가 파이플롯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자 하나 그려놓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면은 내부적으로 plt.figure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래프 초기화 함수는 굳이 실행 안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상자 그림입니다. df.boxplot이라고 하시면서 지정할 컬럼 이름을 명시하시면 돼요. 제목, y라벨, 그 다음에 보이기, 그래프 닫기. 그럼 이제 특정 컬럼에 대한 상자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2개 이상의 컬럼을 사용하실 때는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부상자 수는 이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망자 수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적죠. 지금 그리드를 먼저 넣고 있는데요. 그리드를 나중에 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버그인 것 같아요.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컬럼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표현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상자 그림 한 번에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엔 선그래프입니다. 일단 특정 컬럼이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컬럼 이름 명시하시고 플롯 함수 쓰시면 돼요. 나머지 옵션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면 컬럼에 대한 선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도가 지날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점 줄고 있네요. 전체 컬럼을 처리하실 때는 플롯 함수에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전달 안 하시면 되고요. 전체 컬럼에 대해서 나오고 2개 이상 컬럼 할 때는 발생 건수와 그 다음에 사망자 수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2개 이상 컬럼은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X축하고 Y축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아니면 N개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특이사항은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있죠. 일부러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연도로 잡아서 갖고 왔거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X축이 돼요.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X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 이름 그리고 플롯 점 바라고 지정하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표현됩니다. 이때 그냥 아무 파라미터 없이 사용하시면 Y축 레이블이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얘는. 그래서 로테이션 줄인 거예요. 롯 값을 지정하시면 주어진 값만큼 X축 레이블이 옆으로 눕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플롯점 바라고 하면은 전체 컬럼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연도에 따라서 컬럼별로 이렇게 그 막대가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네요. 만약에 2개 컬럼만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필터 함수로 걸러내세요. 필터 함수로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이런 식으로 필터 함수를 써서 원하시는 컬럼만 걸러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점 스캐터 라고 호출하시면서 X축으로 사용할 필드와 Y축으로 사용할 필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산점도 그래프가 나오고요. 발생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상자 수 이건 확연히 봐도 점점 비례하고 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상자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기 좀 힘들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전처리를 하셔야 돼요.
각각의 컬럼별로 합계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1년간의 교통사고량이 아니라 그 해당 연도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 양이 나오겠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요. 썸을 구하면은 타입은 시리즈예요. 여기 나오는 건 인덱스일 거고요. 그래서 컬럼 이름만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붙여줘서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했습니다. 파이 그래프를 만들 때는요, 파이 그래프는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만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전체에 대한 예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이 인덱스를 파이 조각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프긴 해요. 요거 전체 데이터가 100인 거예요. 그 중에 발생 건수가 몇 퍼센트고 사망자 수가 몇 퍼센트고 부상자 수가 몇 퍼센트다. 이건 사실 파이 그래프로는 말이 안 되는 구석인데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맷플로 데라이브랑 판다스 연계하는 것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브플롯이라는 주제입니다. 서브플롯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실행 결과 보여드리면은 한 화면에 그래프를 멀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그래프 영역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 영역별로 다른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옵션 지정, 이제부터 코드가 좀 많이 길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두 개의 축을 갖는 그래프, X축은 공유하는데 Y축이 두 개인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가 갈수록 빨강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상자 수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부상자 수가 더 많았어요. 비중별로. 근데 해가 갈수록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격차가 달라졌잖아요. 이런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갑니다. 서브플롯 기반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다른 시각화 자료, 방법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이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0분, 45분까지 실습 내용 마무리하시고요. 실습 완료되시면은 이제 접속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